국민 참여 예산 사업 5개 중 하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가 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오늘부터 출시됐습니다.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개된 올해 아파트 잠정 공시가를 두고 시세 반영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시세 반영률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무역협상을 단판지을 미중 양국 간 정상회담이 오는 6월로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또 타당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국민참여 예산안 접수가 시작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제안됐습니까? 네, 지난해의 경우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중에서 약 70%가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약 500억 원에 달해 전체 참여 예산의 절반을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100여 건의 글 중에서 약 20%가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과 관련한 현황 보고서가 다음 달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황, 문제점, 진단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등의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다시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예산국민참여단과 국민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해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 운영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변화 비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들이 월 상환액이 고정되거나 또는 금리 상한이 제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 중에서 먼저 금리 상한형 제품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금리 상한형은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5년간 빚을 갚아나갈 때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매월 3.5%의 금리로 134만 7천 원을 갚아나간다고 할 때 만약 차주가 이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2%포인트가 최대라 172만 6천 원을 갚으면 됩니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5년 동안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면 매월 186만 원가량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매월 상환 부담이 13만 7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월 상환액에 고정이 되는 그런 상품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상품은 차주가 10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금액을 고정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가 올라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월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원리금을 고정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정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걸 고려해 변동금리의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부과합니다. 네, 금리 상한형이나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이러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과 월 상환액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출시를 유도한 건데요.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 특성상 한도가 기존 주담대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장기간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예비 공시 가격이 공개됐는데 이후 지역별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인데다가 같은 단지 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 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중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았던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아파트 중에도 시세 반영률이 전국 평균인 68.1%에 못 미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인데도 시세 반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 호재가 있는 신반포 8차의 전용 면적 52제곱미터는 올해 시세 반영률이 63%도 채 안 돼서 전국 평균 반영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잠실주공 5단지 82제곱미터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75.6%에 달합니다. 두 곳 아파트 단지의 시세 반영률 격차가 12.68%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공시가 산정의 시점과 또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특히 올해 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1월부터 3월까지의 가격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과세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전국적으로 1,339만 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정확하게 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세대별 특성조사 또 가격조사를 했고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조사 가격과 산정 가격을 검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서 수도권은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서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오늘 서울 구로 개봉동에 처음 개관했습니다. 기숙사는 1인실 61실, 2인실 42실로 구성됐으며 보증금 20만 원의 이용료는 월 평균 23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보다 낮은 서울과 경기소재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회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1%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적립금 비중이 큰 확정급여형 DB가 주로 해당되고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운용회사 가운데 적립금이 25조 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유형 별로 0.49%에서 1.63%였고 교보는 마이너스 0.07%에서 1.25%였습니다. 증권사 가운데 적립금이 12조 원으로 1위인 현대차증권 역시 마이너스 0.68%에서 1.42%에 불과했고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DB형은 수익률이 1.5에서 1.7%대 수준이었지만 대체로 이 DC와 IRP는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은행권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신한은행이 0.14%에서
6.43%에 머물렀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도 DB형은 1%대, DC형은 0%대, IRP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았지만 삼성화재가 1.24%에서 1.7%, KB손보는 1.33%에서 1.68%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명목 수익률이 이 정도 수준이면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 수준이었고 또 운용 수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황에 가깝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이 수익률 부진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가라앉고 또 원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투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원금 보장 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했습니다. 또 가입할 때 운용 대상 원금 보장 상품의 종류를 지정하면 만기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아니면 더 오를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1,359.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200원대까지도 내려갔던 휘발유 가격이 어느새 1,360원대에 육박한 겁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9.3원 올라 1,259.6원으로 집계됐고 실내용 등유도 940.7원으로 전주보다 2.5원 올랐습니다. 네, 상승세인데다가 오름폭 자체도 굉장히 커 보이는군요. 네, 전주에 비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9원이 올랐는데요. 오름폭이 점차 가팔라지면서 한 달 전보다 16.6원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경유와 등유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달 만에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약 17원, 실내용 등유는 4원가량이 각각 올랐습니다. 네, 최 기자, 기름값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공사는 유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지속 가능성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품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기 사용에도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실제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지역별로 전력 사용량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서울 지역별로 전력 사용량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요? 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지역구별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에서 서초구는 303.3kWh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관악구는 203.5kWh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서초구는 가구당 월 평균액이 4614원으로 2230원인 관악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전력 사용에 있어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구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강남과 서초구가 높았고 금천과 관악구는 낮은 축에 속했는데요. 묘하게도 이런 부동산 가격과 전력 사용량 차이가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력 사용량에 있어서도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날씨도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줬다고요? 네, 지난해 여름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는데요. 무더위가 절정이었던 8월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달로 조사됐습니다. 8월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은 5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중이 무역 협상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교 기자. 네, 김영교입니다. 네, 김 기자, 먼저 미중 간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이 아닌 6월 말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요. 네, 미국과 중국이 고지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애초 이번 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정상회담이 이젠 6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양국 정상이 6월 하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다음 달까지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6월 G20 회담에서 단판을 지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는데 양국이 어떻게 아직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관세 철회와 합의 이행 장치에서 양측이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해 정상회담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진지하게 양보를 할 의사가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한 이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을 두고도 고민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 협상 타결 시 관세를 일괄 철회하기보다는 일부 관세를 남겨둔 상태에서 중국이 확실한 개혁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반면 중국은 관세가 일괄 철회되지 않거나 미국이 추후 중국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선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영교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조직 혁신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액 배당을 요구하는 엘리엇과 주총의 표대결은 현대차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현대차가 직급 체계 등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요. 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년 동안 유지한 5개 직급 체계를 오는 9월부터 2개 이하로 줄일 전망입니다. 사원부터 부장까지 5개의 직급을 주니어와 시니어 2개로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직급을 폐지하고 서로 님자를 붙여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급 체계의 변화에 따라 연봉과 보상 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차의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죠. 네, 최근 미래 전략 사업인 모빌리티 사업을 담당하는 부사장급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사업부장에 윤경림 전 KT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수석 부회장은 지난달 현대제철 사장으로 포스코 출신 안동일 사장을 임명하는 등 현대차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주총에서 엘리엇과 벌일 표대결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오는 22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차그룹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표대결을 벌이는데요. 엘리엇은 배당금으로 현대차 주당 21,967원, 모비스 주당 26,399원, 총 8조 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당 4,000원 안을 제시했는데요. 글래스 루이스, ISS, 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현대차 그룹 배당안을 지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현대차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이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가 임명될지가 남은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가 오는 금요일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용유의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혀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BHC의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재료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다시 공급가 인상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식용유 공급가는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BHC는 오는 22일 입고분 해바라기 이후부터 가격을 15kg당 4,000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만 1,000원 정도인 식용유 가격은 6만 5,000원을 넘게 됩니다. 그동안 점주들은 BHC 본사 측이 닭값과 식용유비 등에서 과도한 차익을 남겨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혐의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한 매체에서는 BHC 측이 그동안 가맹점들로부터 기름값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HC 전직 임원의 말을 인용한 건데
이 임원은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3만 원에 납품받아 2배가 넘는 6만 1,000원에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구체적인 납품가는 영업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가 폭리를 주장한 임원은 구매 담당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식용유의 성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고요? 네, 그동안 BHC 본사는 해바라기유가 고올레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고 설명했는데요. 올레산 함량이 고올레산 기준인 70%를 넘는지를 두고도 점주와 본사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품질시험원의 성분조사 결과 올레산 함량이 6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BHC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지방산만 놓고 보면 올레산 함량이 80%를 넘어 국제표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교보생명이 상장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즉 FI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FI들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 가격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신 회장이 FI들에게 중재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죠. 네, 오늘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FI 측의 예고에 따른 신 회장의 제안인데요. 신 회장은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민 끝에 교보를 지키고 기업 공개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 신청 제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 회장은 또 중재 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 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FI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거나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FI 측은 예고한 대로 신 회장 측이 풋옵션 이행 가격을 내놓지 않으면 중재 소송을 신청할 뜻으로 알려졌는데요. FI 측 관계자는 신 회장 측과 오랜 기간 상의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FI들로서도 국민연금과 주요 은행 등 출자자들에 대한 배임 문제가 있는 만큼 가격만큼은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재 절차에는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중재 절차를 밟으면 교보생명의 기업 공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후판 가격 인상을 두고 넉 달째 줄다리기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단 후판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후판 가격을 두고 조선업계가 철강업계에 인상 자제를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다고요? 네, 후판은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두꺼운 철판인데요. 선박 제조 원가의 최대 2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조선업계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조선업계는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철강업계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후판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 조선업계는 계속되는 후판 가격 인상이 업계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철강업계의 주장은 뭡니까? 네, 철강업계는 과거 조선업계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면서 이번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판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톤당 5만 원 정도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아직도 업황이 어렵다며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선업계가 중국에서 후판을 수입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업계의 당초 요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인상해서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5% 오름세 217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8% 오름세입니다. 7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직원 직급 체계 개편을 하고 또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1.6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5.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마카오 법인을 청산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현재 38%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항공편이 한 주당 70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중국인 증가로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2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59% 하락세입니다. 지금 미 FDA에서 승인 신청 철회 소식이 올라오면서 약세권에서 4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